마인드 컨트롤 무기. 오늘은 마인드 컨트롤 무기가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가? 현대에서 이제서야 개발돼서 세상에 공개하는 기술은 실제로는 오래 전 군사과학 기술에서 나왔고 그걸 뒤늦게서야 개발한 것처럼 발표를 하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세상에 공개되는 기술보다 군사과학 기술은 빠르면 두세 대를 앞선다고 한다. 마인드 컨트롤. 문자 그대로 사람의 마음을 조종하는 기술이다. 1차와 2차 세계대전, 냉전을 겪으면서 각국은 적국을 이기기 위해서 무단히도 노력을 해왔다. 적국을 앞서기 위해서 이런 군사과학 기술을 발전시켜왔다. 전쟁에서 적국에 지지 않으려고 말이다. 그 중에서는 사람을 세뇌하는 기술도 포함되어 있었다. 세뇌, 브레인와싱, 직역하면 뇌를 씹는다는 의미이다. 이는 1950년대 중국 공산당에 의해 대대적으로 세뇌가 자행됨으로써 중국어 어휘가 그대로 수출된 영향이다. 중공군이 한국전쟁 당시 사로잡은 미군 포로를 세뇌한 것이 시초다.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중국의 정치체제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미군 포로들의 살해는 당시 서구 사회에 충격을 안겨주었다. 이외에도 일찍이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서 세뇌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후 페이퍼클립 작전을 통해 나치 독일에서 이루어진 세뇌 연구가 CIA로 이관되었고 추후 MK울트라 프로젝트를 통해 CIA 내부에서 비밀스럽게 연구되었다. LSD의 불법적 이용을 통한 민간인 대상의 세뇌 실험이 포함되었다. 위 실험은 미국의 대표적인 비인도적 실험으로 1974년 뉴욕타임스에 의해 대중에게 폭로되었다. 로버트 던컨 박사에 따르면 현재까지도 이 MK울트라 프로젝트에서 명칭만 변경되어 MK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비밀 실험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물은 전기가 흐르는 전도체이며 사람 인체는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고 뇌 또한 수분이 87%나 된다. 그리고 사람의 모든 신체와 감각은 뇌에서 미세한 전기 자극으로 움직이고 느끼게 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전도체인 뇌는 전기가 흐르면서 미세한 전파를 발생시키게 되는데 이것이 뇌파이다.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뇌에서 빼내는 정보는 5가지 영역으로 체성 감각을 담당하는 9Hz, 근육 움직임을 관장하는 10Hz, 청각 정보를 담당하는 15Hz, 생각 정보에 대한 20Hz, 시각 정보를 담당하는 25Hz가 있다. 이 5가지 정보를 뇌 전자기장을 입혀서 반송파 형식으로 빼냄으로써 가해자는 피해자의 모든 시청각 및 생각 등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개인 사생활의 자유와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기에 이런 군사장비를 통해서 군과 정보기관이 불법 인체 실험 및 불법 민간 사찰을 행해오는 것이라고 피해자들은 생각하고 있다. 이런 군사장비는 일개 민간인이 절대 손에 넣을 수 없기에 군과 정보기관을 주범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범죄에 가담하는 민간인들은 그들의 정보원이라고 생각한다. 정보기관과 정보원의 관계 말이다. 지금 마인드 컨트롤 무기, 전파 무기, 조직 스토킹 피해자들이 당하는 기술을 설명하자면 위층이나 아래층, 옆집 등과 같은 이웃들을 매수하여 그 집을 아지트로 사용하면서 전자기장 발생장치와 안테나 등으로 사람의 뇌에서 반송파를 빼내고 그걸 쓴 무선통신을 하는 방식으로 불법 민간 사찰을 당하고 있다. 가해자들이 사용하는 마이크로파 혹은 밀리미터파 발생장치로 사람 뇌를 공격하면서 여기에 음향을 실어보내는 방식을 쓴다. 현재는 통신기술의 발달로 생체 자기공명과 핸드폰 통신 네트워크를 사용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음성이나 기타 소리 등은 귀와 고막을 통해서 뇌 청각 피질에 전송되어 인식하는데 이 마인드 컨트롤 기술은 귀와 고막을 거치지 않고 바로 뇌 청각 피질에 마이크로파로 음성을 전송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이미 1800년대에 니콜라 테슬라에 의해 발견되었고 그 후로는 알런 H. 프레이의 프레이 효과, 1973년 월터 리드 미국군 연구소의 요셉 샤 박사에 의해 증명되었다. 샤 박사는 그 자신을 피실험자로 하여 무반향 격리실에서 펄스 극초단파로 소리를 자신의 머리에 쏘아 인식하는 실험을 했다. 이 실험은 성공적이었으며 타겟이 된 인간을 소리로 교란시켜 미친 상태가 되도록 하거나 미션을 내리는 식으로 쓸 수 있을 것이다. 또는 군에서 작전 등의 정보를 외부에 도청당하지 않고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이다.
문제는 이게 초창기의 정보 수집 목적에 반하여 불법적인 일에 악용된다는 점이다. 이 범죄의 특성상 사회 불만이 많은 부류들이 조직 스토커의 주류를 이루는데 이들은 시기, 질투 등으로 무작위로 타겟을 선정하기도 한다. 또한 전국의 많은 조직 스토커들이 피해자의 재산을 갈취하기 위해서 공격을 한다. 타인의 재산을 가로채지 못하면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고문하는 용도로 쓰인다는 점이다. 이미 우리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 국무총리실에 이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발송하였는데 가해자는 전파법 위반과 테러방지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답장을 받았다. 국가는 정식으로 이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 가해자들을 테러범으로 인식하였다 이 말이다. 이 범죄를 완전히 끝장내기 위해서 국가는 피해자들을 소환하여 피해 진술을 듣고 군과 정보기관과 연계한 가해자들을 색출하고 처벌해야만 하는 것이다. 마인드 컨트롤 무기 피해자 중 한 사람인 내가 이 범죄를 정보기관의 불법 정보 수집 방식에서 파생된 범죄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한겨레 21이라는 잡지의 1998년 12월 31일자 제239호에 게재된 내용 때문이다. 정보과란 사회적 안전과 국가 이익을 지키기 위해 사회 불안 요소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을 하는 특수부서로 정의된다. 조직체계는 중앙조직의 경우 치안감인 정보국장 산하의 국장을 보좌하는 정보심의관 경무관급을 두고 있으며 그 아래에 정보 1과 사무와 2과 정치, 3과 사회, 문화, 노동, 4과 학원, 종교가 편제돼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보과 형사들은 바로 일선경찰서 정보 1회에 배속된 직원들이라고 봐도 된다. 정보과 형사들은 대개 관할하는 동마다 한 명씩 배치되지만 제야단체나 정재계 인사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엔 더 많은 인원이 배치되기도 한다. 경찰청이나 지방경찰청 직원들은 정부기관이나 대형 사회단체, 언론사 등 일선경찰서보다는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관을 맡는다고 보면 된다. 정보형사의 일과는 언론사 취재기자들과 비슷한 부분이 많다. 근무 형태나 시간이 뚜렷하게 고정돼 있지 않고 출입처에서 취재원들로부터 정보를 듣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점 등이 그렇다. 더욱이 알짜 정보를 얻기 위해선 오랫동안 한 지역의 터줏대감으로 머물며 취재원과 깊은 친분 관계를 가져야 한다. 문제는 정보경찰의 활동이 지금까지 대부분 정권의 통치 기반 구축을 위한 밑바닥 정보 수집용으로 악용되었다는 데 있다. 이번에 여론의 질타를 받은 민간인 사찰카드처럼 조난자료 작성 과정에서 항상 잡음이 일었고 이들 자료가 여당이나 청와대로 넘어가 권력층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쓰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요약을 하자면 각 동네마다 담당하는 정보경찰이 한 명씩 있고 정치인이 있는 동네는 2~3명까지 담당을 두면서 그 동네에서 포섭해놓은 민간 취재원 이꼴 정보원들로 하여금 관찰 및 감시를 시키고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로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 이게 우리 마인드 컨트롤 무기, 전파 무기 피해자들이 당하는 범죄 형식과 동일하지 않은가? 국가는 언제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죄 없이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방관할 셈인가? 국가는 각성하라.